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프레소 김지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저장의 구조, 자료 구조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데이터의 저장 구조, 자료 구조 첫 번째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 구조 중에서 리스트에 대한 내용만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 구조들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자료 구조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구조 내용 중에서 저희가 튜플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는요, 앞서 저희가 배웠었던 자료 구조의 하나의 형태인 리스트와 무척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리스트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라는 애를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요. 리스트라는 애는 이렇게 대괄호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값처럼 이제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리스트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자료 구조는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거티브 값, 뒤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인 네거티브 인덱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값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이 튜플도 거의 비슷합니다. 튜플이라는 애도요. 먼저 튜플이랑 리스트랑 비교해서 보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각각의 원소에 위치 정보가 있고 그 위치 정보는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증가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튜플도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리스트와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먼저 리스트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을 때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튜플은요, 그 대괄호와 다른 소괄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생략도 가능해요. 예, 이거를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ems라는 저희가 변수를 만들고요. 그 items라는 변수에 넣어줄 데이터를 룰러, 펜, 이레이저라는 세 개의 값을 가진 값을 가지고 그러한 값들을 소괄호로 묶어서 이제 item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items에 들어간 변수 값이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튜플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와 똑같이 리스트로 들어갈 것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ty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type이라는 명령어 안에 저희가 만든 items 변수를 넣어서요.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튜플이라는 데이터다. items에 들어있는 값은 튜플이라는 데이터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리스트에서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값이 어떻게 나왔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print type 다음에 a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 출력이 어떻게 나왔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클래스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라고 나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선 이렇게 리스트 데이터는 타입을 확인하면 리스트가 출력되는 반면 튜플은 튜플이라고 이제 출력이 돼서 다른 데이터 타입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예제로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튜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생략을 통해서 튜플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소괄호를 생략해서 튜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 nums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데이터 1, 2, 3 세 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예제처럼 저희가 튜플을 소괄호로서 묶지를 않았고요. 아무런 묶는 기호를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수에 담겨져 있는 거를 type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튜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한 다음에 특정 기호로 묶지를 않아도 내부적으로 얘는 튜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그런 튜플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서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게요. 가장 큰 차이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리스트와 다르게 튜플은 이뮤터블하다. 이뮤터블이라는 거는 각 슬롯, 이 슬롯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재할당, 변경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자열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s라는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셨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그 hello 문자열도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인덱스를요. 그래서 0, 1, 2, 3, 4라는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s의 대괄호로 인덱스를 이용해 1을 하면은 저희는 결과로 2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S1의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자 하면은 여기에서는 에러가 났었죠. 반면에 리스트는 저희가 A 1 인덱스에다가 2가 아닌 0의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값이 0으로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각 슬롯,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재할당이 가능하지만 문자열은 그 작업이 불가능을 했고 그걸 저희가 이뮤터블이라고 불렀었죠. 튜플은 문자열과 동일합니다.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특정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items라는 변수에 룰러, 펜, 이레이저라는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각각 0번, 1번, 2번이라는 인덱스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서 얘가 튜플이라는 거를 이제 items에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items라는 변수에서 2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셔서요. 여기죠. 여기의 값을 이레이저가 아닌 우리가 시저스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시면요. 에러가 납니다. 타입 에러가 나고요. 보시면은 튜플이라는 애는 does not support, 지원하지 않아요. 어떤 거를 item assignment, 특정 인덱스의 값을 assignment, 할당을 하는 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문자열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string, 이렇게 string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왜냐하면은 튜플과 문자열 모두 다 이뮤터블하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해서 튜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먼저 배울 거는 문자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튜플이 아니지만 여러 개의 원소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묶는 그런 데이터 셋들이죠. 문자열도 그렇고 리스트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자열은 여러 개의 캐릭터 HELLO 각각의 여러 개의 캐릭터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져 있고요. 리스트는 1, 2, 3, 4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가진 데이터들이에요. 튜플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튜플로 변환이라는 건 저희가 다른 말로 영어로 캐스트 또는 뭐 컨버트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런 앞서 시간에 배웠던 캐스트,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함수들은 어떻게 썼었죠? 예를 들어 숫자형에서는 int형으로 정수형으로 데이터를 바꿀 때는 int 쓰시고 가로하시고 여기다 값을 넣으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바꾸실 때는 float이라고 배웠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문자열로 바꿀 때는 str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앞선 리스트를 바꿀 때는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쓰신 다음에 거기에 소괄호를 하고 거기에 값을 채워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튜플도 이런 예제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튜플, 다른 문자열과 리스트 같은 데이터를 튜플로 변환하는 함수는요.
튜플의 영문 이름인 튜플 쓰시고 소괄호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꾸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설명드린 내용을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넣네요. 문자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튜플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tup1이라는 변수에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더니 출력된 결과를 보면은 파이썬에 들어가는 문자 각각 p, y, t, h, o, n 이런 문자가 각각 하나의 포지션, 인덱스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져 있는 튜플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값을 이렇게 써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요. 앞섰던 예제처럼 typ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자열을 저희가 튜플로 바꾸는 걸 봤고요.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요.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튜플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리스트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괄호로 묶고 그 안에 값들을 채워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를 튜플이라는 함수에 넣은 값을 넣어서 리턴되는 값을 튜p2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리스트를 넣었었는데 출력은 소괄호로 묶여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리스트와 동일한 튜플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튜플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 원소에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리스트와 튜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둘 다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특정 원소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와 튜플이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apple라는 문자열을 튜플이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 아웃풋인 튜플을 튜p3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튜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튜브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튜플 중에서 3번 인덱스에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apple이라는 문자열을 튜플로 변환했기 때문에 tup3라는 변수에는요 apple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를 가지는 튜플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5개의 원소들은 각각 0, 1, 2, 3, 4라는 인덱스를 가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번 인덱스인 이 L 값에 접근을 해서요. 그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L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인덱스로 각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인덱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튜플도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튜플 내에 있는 값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리스트에서 이제 사용했던 거와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리스트 때 사용했던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대가로로 묶여져 있는 리스트에 .count count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value를 넣으시면 됐었죠. 그리고 이렇게 count라는 함수가 점을 쓰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리스트 데이터형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count로 썼습니다. 튜플에서도 동일한 함수가 있어요. 이름도 동일해요. 먼저 저희가 tup4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저희가 직접 문자열을 변환시켜서 만들었던 apple라는 데이터를 이제 튜플로 묶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튜플 4에 들어있는 변수에서요. count 함수를 이용해
P라는 값이 몇 번 나오는가를 세봤죠. APPLE 이 문자 튜플에서는 P라는 애는 한 번, 두 번 출현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출력을 하시면은 2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교환에 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봤던 그 리스트도 그렇고 문자열도 그렇고 그 안에 원소가 데이터가 몇 건 들어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었죠. 랭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예, 튜플도 이 랭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제 셀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튜플의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패킹과 언패킹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한번 한국어로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 뭐 패킹, 언패킹은 영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 중에서 패킹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어떤 거죠? 뭔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언패킹은 뭐죠?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푸는 거죠. 풀어내는 거죠. 박스를 뜯고 막 이거를 언패킹이라고 하죠. 예, 이게 사실 튜플의 그 패킹과 언패킹은 한국말의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거죠? 여러 개의 원소들이 이렇게 소가로로 묶여져 있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를 저희가 패킹이라고 그러죠. 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는다.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내용과 비슷하죠? 앞서 제가 설정한 패킹과 비슷하겠죠? 여러 개의 물건들을 하나의 상자에다 이렇게 담아서 포장을 하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튜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 개의 원소를 이제 소가로로 묶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 이게 튜플의 패킹입니다. 이 패킹이라는 거는 사실 뭐 리스트 꼭 튜플에서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리스트를 만들 때도 저희가 이 패킹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냥 다만 튜플과 다른 거는 튜플은 소가로로 이제 묶는 거고요. 리스트는 동일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가로로 묶어내는 거. 예, 이 작업이 패킹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패킹은 뭘까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데이터를 풀어내는 거죠.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언패킹인데요. 언패킹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items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items라는 변수에다가 룰러, 펜, 이레이저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값을 소가로로 묶어서 튜플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배웠던 패킹이죠. 사실 일종의 패킹 작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items, 우리가 묶어낸 패킹 작업을 이제 언패킹하는 걸 볼 건데요. 언패킹을 하는 방법은요. 이 튜플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변수에 이렇게 할당 연산자로 아이템을 쓰시면요. 그 튜플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각각 순차적으로 변수에 저희가 앞에 쓴 할당 연산자 앞에 썼던 이 변수들의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1이라는 변수에는 룰러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2라는 변수에는 펜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고요. 아이템 3라는 값에는 이레이저라는 값이 할당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값들이 할당이 돼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한번 프린트를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템 1에 들어있던 값을 프린트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룰러.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아이템즈 리스트, 튜플에 들어있던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인 룰러가 이 아이템에 담겨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2를 출력을 하시면은 두 번째 원소인 펜, 아이템 3를 출력을 하시면은 세 번째 원소인 이레이저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예, 이 패킹과 언패킹을 다시 한번 좀 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num1과 num2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각각 3과 5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변수의 값을요.
이렇게 소가로로 묶어서 nums에다가 이제 튜플 형태로 묶어서 패킹이죠. 예, 패킹을 했습니다. 그 패킹을 하신 후에 nums라는 튜플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num2, num1에 각각 이제 언패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num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어떤 값이죠? 원래 앞에는 저희가 첫 번째 위치에는 0번 인덱스에는 num1을 넣었죠? num1에 있던 값은 3. 그 다음에 num2에 있던 값은 5기 때문에 num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튜플의 실제 값은 이렇게 3과 5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패킹을 할 때요, 기존에 있던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패킹을 했는데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저희가 num1, num2 이렇게 이 순서로 집어넣는데 패킹을 할 때는 반대로 패킹을 했어요. num2, num1으로요. 그러면은 num1에 있던 값은 3에서 어떤 값으로 바뀌었죠? 뒤에 값이니까 5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num2에 들어가는 값은 이 부분에서 nums에서 앞에 있는 값을 num2에다 할당을 했기 때문에 num2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문에서 출력을 해보시면은 각각 이제 num1에는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num2에는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이 언패킹이죠. 예, 이렇게 튜플의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저희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저희가 자료 구조의 두 번째인 튜플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리스트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인데요,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요,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무척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일종의 어떤 개념으로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딕셔너리라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저희가 배웠던 튜플과 리스트와는 다르게요, 키와 밸류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예, 여기서 키와 밸류라는 거는요,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 키 값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키 값은요, 뭔가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이용하잖아요, 키를요. 근데 그 키는 어떤 키예요? 저희 집에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죠. 맞죠? 여러 키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는 하나만,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키는요,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이제 그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 키의 뒤에 저희가 그 유일성을 가진 키와 특정한 이제 그 값을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마치 사전에서도 저희가 사전을 찾으면 뭐죠? 찾고자 하는 단어는 그 사전 내에서 유일하죠. 그리고 그 유일한 사전 뒤에 어떤 것들이 달려있죠? 그 사전을,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들, 실제 저희한테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똑같아요. 키는요, 딕셔너리도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튜플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묶어서 관리할 때 이 키 값이 있고, 그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들 각각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유일한 키를 만들고요. 그 키와 그에 연결되는 값을 써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딕셔너리, 그러니까 리스트나 시퀀스도, 리스트나 튜플도 사실 키밸류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는 있어요. 왜냐? 저희가 딕셔너리를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만들죠. 이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요. 튜플도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이제 묶죠. 근데 각각의 데이터는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 있죠. 뭐예요? 인덱스죠. 예. 그리고 그 값들은 고유한 값이죠. 0, 1, 2, 0, 1, 2. 실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고유한 키 값인 거예요. 사실 인덱스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은 비슷한데요. 딕셔너리는 조금 다른 게, 시퀀스와 리스트는요, 이 키 값인 인덱스를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하지 못해요. 뭐 갑자기 뭐 1 건너뛰고 2로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아닌 뭐 영어 A, B, C 이런 값으로 저희가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딕셔너리는 이런 인덱스 값, 키 값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형태의 자료 구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키 값, 유일한 키 값을 통해서 밸류를 조회가 가능해요. 마치 뭐 인덱스랑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 내에는요,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혼합형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딕셔너리의 밸류로서 이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차차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는요, 앞서 저희가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묶었고요. 그 다음에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묶었습니다. 딕셔너리는요, 이렇게 중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묶습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키밸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값에 접근을 하는가, 두 가지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로 데이터를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저희가 콤마로 구분을 해서 두 건의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두 건의 데이터를 넣을 건데 각각의 데이터를 넣어줄 때 저희는 앞서 인덱스나 리스트나 튜플은 저희가 그냥 값 넣고 콤마로 구분해서 넣었으면 됐었죠. 하지만 딕셔너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이유가 키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그 데이터 구조가 알아서, 파이썬 랭귀지가 알아서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딕셔너리는 어떻죠? 이 키값을, 인덱스에 해당하는 키값을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지정을 할 때 앞부분에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는 키, 뒷부분에는 value가 되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두 건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앞에 건에는 키가 컬러, 인덱스랑 비슷한 거죠. 키가 컬러, 그 다음에 거기 매핑되어 있는 값은 그린. 한마디로 컬러는 이 얼라이언이라는 값은 이제 컬러는 그린이고, 포인트라는 키 값에 매핑되어 있는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든 딕셔너리를 이제 키 값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리스트와 튜플에서 인덱스를 통해 값에 접근하듯이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근하는 방법은 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값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키 값을 마치 인덱스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앞서 리스트와 튜플이 사용한 방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얼라이언이라는 변수를 쓰시고, 거기가 저희가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얼라이언이라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던 값 중에 키 값을 기준으로 컬러라는 키를 찾고요. 그 키에 매핑되어 있는 그린이라는 값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문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 얼라이언이라는 딕셔너리에서 포인트라는 키 값에 매핑되어 있는 값을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딕셔너리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와 튜플도 값을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append, append 하시고 이 소괄호 뒤에 추가하고자 하는 값을 채워 넣으셨으면 됐었습니다. 딕셔너리도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스트 튜플과 다르게 조금 관한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새로운 방법에 이용해서 딕셔너리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딕셔너리에는 append라는 함수가 이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딕셔너리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딕셔너리의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alion이라는 변수를 쓰시고 거기에 비어있는 값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값을 추가를 하실 텐데요. 딕셔너리는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딕셔너리에요. 내가 넣고자 하는 새로운 키값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넣고자 하는 값을 할당 연산자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마치 저희가 리스트나 튜플은 업데이트가 이뮤터블 하니까요. 리스트에서 저희가 1, 2, 3이라는 값이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덱스가 1인 이 2를 0으로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 값에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그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됐었죠. 딕셔너리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대신 리스트는 업데이트만, 값을 수정만 가능해요. 뭔 말이냐? 저희가 값을 새로 인서트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out of index라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입니다. 라는 에러가 나는데 딕셔너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없는 키값을 인덱스와 비슷한 키값을 넣어주고 거기다 값을 넣어주시면 새로운 값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컬러라는 값에 컬러라는 키를 넣고요. 그 키에 매핑되는 값은 그린이라고 했고요. 이 alion이라는 딕셔너리에 이번에는 point라는 키를 넣고 거기다가 5라는 값을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고 나서 출력을 이렇게 딱 해보시면요. alion이라는 딕셔너리 출력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져 있어서 딕셔너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딕셔너리에는 콤마로 구분되는 값이 두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덩어리는 앞에 덩어리는 키를 컬러로 가지고요. value를 그린으로 가지고 있는 한 건의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는 키를 포인트로 가지고 있고요. value를 5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값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alion이라는 딕셔너리에 xposition이라는 키값을 넣고 거기에 매핑되는 값을 0으로 넣고요. 다음에는 yposition이라는 값을 키로 갖고 거기 추가하고 거기에 25라는 값을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력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키, 컬러, 포지션 외에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란 키 값이 추가가 됐고요. 각각의 키에는 저희가 코드를 작성했던 것처럼 0값과 25값이 매핑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경하는 방법은요, 꼭 배우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 앞에 있던 인서트랑 똑같거든요. 앞에 있었던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딕셔너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키 값을 이제 인덱스로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됐잖아요.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인서트가 되느냐,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되느냐, 변경이 되느냐의 차이는요. 딕셔너리에 내가 새로운 키값으로 지정한 인덱스처럼 지정한 키값이 존재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 변경이 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저희가 al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컬러를 키를 가지고 거기에 그린이라는 값이 매핑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딕셔너리를 만드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해봤어요. The alliance is 문자열 뒤에 플러스 alliance에서 컬러라는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The alliance is green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저희가 allion color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딕셔너리 존재하는 키를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yellow라는 값을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명령을 저희가 실행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the alliance is now alliance에서 컬러에 매핑되어 있는 키 값이면은 이제 yellow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요. 보시는 것처럼 the alliance is now yellow 그린에서 yellow로 컬러라는 키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그린에서 yellow로 변경이 된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특정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딕셔너리에서는요, 특정 항목을 제거를 할 때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때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지울 때 배웠던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del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tab이라는 방법도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뭐 .remove라는 것도 배웠었는데요. 딕셔너리에서는 이 remove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del이라는 명령어와 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 항목을 지워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lion이라는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그 alion에 컬러라는 키와 포인트라는 키를 넣고요. 각각의 키에 그린이라는 값과 O라는 값을 저희가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시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컬러라는 키와 포인트라는 키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매핑되는 밸류가 그린과 O가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특정한 값을 del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저희가 리스트에서 이제 del 명령어는요, 리스트에서 배웠던 방식과 똑같아요. del 명령어 뒤에 저희가 지우고자 하는 딕셔너리 또는 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걸 리스트죠. 리스트의 변수를 쓰시고요. 그 뒤에 지우고자 하는 키값, 딕셔너리에서는 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라는 키가 뭐가 있었죠? 여기 뒤에 있었네요. 두 번째 값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저희가 del이라는 명령어에 이렇게 포인트 키 값을 쓰시면요. 이 포인트의 키와 그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지워지게 됩니다. 예,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 딕셔너리에 있었던 포인트라는 키 값과 거기에 매핑되어 있던 값이 지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저희가 팝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에서 특정 값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팝이라는 함수는요. 리스트에서도 점을 썼어요. 점을 썼다라는 거는 리스트 자료 구조,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라는 거예요. 딕셔너리에서도요. 이 팝이라는 함수는요. 딕셔너리 자료 구조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공해주는 함수기 때문에요. 이 딕셔너리 변수 뒤에 점을 찍어주시고 팝을 쓰시면 되고요. 리스트와 동일하게 비슷하게요. 그 팝 뒤에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값,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얼라이언이라는 이 딕셔너리에서 제가 그때 그릇으로 비교했죠. 지금 얼라이언 딕셔너리에는 원래 컬러라는 키와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키와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값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포인트는 저희가 이미 지워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팝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은 이 컬러라는 딕셔너리에 매핑되어 있는 이 값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기존에 담겨져 있던 글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라는 변수에서는 저희가 컬러라는 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값인 그린이 여기에 C라는 변수에 매핑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출력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C라는 값은 그린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alion이라는 딕셔너리에는 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중괄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들과 밸류 값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저희는 딕셔너리에는 여러 개의 키와 그리고 그 각각의 키에 매핑되어 있는 여러 개의 밸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특정 경우에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만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키값 모두를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고 또는 밸류값만 모두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alion이라는 변수에 컬러와 포인트라는 키값을 추가를 하고요. 각각의 키에 green이라는 밸류와 o라는 밸류가 매핑이 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값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컬러와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한 킥값들에 접근하는 킥값들에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요. 킥값들만 가져오는 방법은요. 이 딕셔너리 함수에 키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딱 이름만 봐도 키들을 가져오겠다 같죠? 얘는 이 키즈라는 함수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에서 제공한 함수예요. 그래서 점을 쓰시고 키즈를 쓰시면요. 함수를 이제 쓰시면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값들 여러 개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져온 값들을 저희가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align key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하시면요. 저희 의도로 한 거라면은 이 컬러와 포인트를 각각 값으로 갖는 이제 두 개의 값으로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프린트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면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컬러와 포인트라는 키값들이 두 개의 키값들을 두 개의 원소로 가지는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키값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두 번째는 value, 값들만 딕셔너 키에 매핑되어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딕셔너리에서 저희가 밸류들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요. 키즈와 앞서 배웠던 키즈와 사실 거의 유사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변수에서요. 얘도 딕셔너리 데이터, 딕셔너리 자료 구조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뒤에 키즈 썼던 것처럼요. 키값만들을 다 가지고 올 때는 키즈를 썼고요. 값들, 거기 키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들만 가져오실 때는 values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values를 하신 다음에 딕셔너리 뒤에 .values 함수를 쓰신 다음에 거기 쓰시면요. 이렇게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값들을 green과 o라는 값을 가져오고요. 그 값들을 저희가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시면은 align values에는 이렇게 green과 o라는 두 개의 값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reen과 o라는 값을 두 개의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